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한일 셔틀 외교 조기 복원을 알리며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미 유력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하는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미국 측의 영접을 받습니다. 최적의 협력 파트너, 한일 셔틀 외교 조기 복원으로 요약되는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에 정착한 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한미 간 가교역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통령 방미 최대 관심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취임 이후 8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마주하는 건데 트럼프 정부 관행상 회담 전 양국 언론을 대상으로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된 뒤엔 업무 오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미 간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꽤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한미 재계 인사들과 함께 양국 경제협력을 모색할 비즈니스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초청으로 외교 구상을 담은 연설에도 나섭니다. 이어 미 정치권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통해서는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청취하는 등 온종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다졌던 이 대통령이 미국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진행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지 자신의 저서인 거래 기술에 다 써놨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준비 상황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 역시 독특하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그의 책을 읽고 회담 전략을 고민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난관이 아닌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의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 왔다고 출국 당시처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한 상황에 국내에 머무르던 비서실장까지 나선 건 의제 조율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냐고 묻자 총력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실장님이 다 오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뭔가 협상에 좀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냐라는.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마지막 쟁점에 대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마치고 적절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언론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미 무역 협상에 따른 경제 협력 현안과 북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CNN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대한 의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이 미국 선박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미국 선박 산업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 시내에서는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동선을 점검하고 숙소 근처 통제에 나서는 등 정상회담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통상과 안보에서 민감한 의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산업장관에 이어 대통령실 새 실장도 모두 출동하면서 회담 직전까지 의제 조율이 이어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우리 기업의 타격이 커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대미 투자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철강은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조치가 절실한 산업은 올해 3월에 25%, 6월엔 50%까지 관세가 올라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철강입니다. 경쟁사인 일본제철이 141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내 고로와 전기로를 보유한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2018년 한국은 트럼프 일기 때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를 확보해 올해 1분기까지 해당 쿼터 안에서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해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EU와 일본 등 경쟁국과 유사한 15%의 관세가 확정돼 그동안 한미 FTA로 누렸던 2.5%의 관세 우위 효과가 사라져 수출이 20% 정도 줄어들 전망.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 차량의 4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고급 차종의 미국 생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직접 투자 기간 중 관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타격이 임박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 대응이 절실합니다. As we move into the fall months, we'll start to get the numbers on how that's really having, what kind of a real impact it's having. So, we're heading into that time frame in the marketplace that tends to be a little bit volatile.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비메모리에서 메모리까지 스마트폰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의 주역이었던 조선업도 살얼음을 걷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을 지렛대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일본에도 똑같은 조선업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 기간에 일본을 제치고 군함 건조와 수리를 한국에 위탁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미국행 소포 발송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소포를 보낼 수 없게 됐는데요. 단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정상 발송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행 국제 우편이 중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선표, 그러니까 선적으로 보내는 소포에 대해서는 지난 20일에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항공 소포물, 소형 소포물에 대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국제 우편을 발송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미국행 발송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광고가 많이 된 탓에, 홍보가 많이 된 탓에 현장을 방문해서 헛걸음하는 시민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특급 우편물 EMS 취급되는 소포물도 모두 중단이 됩니다. 미국은 오는 29일부터 해외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800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우편물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서류와 편지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발송이 가능합니다. 또 민간 특동사와 제휴한 형태의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관세 업무를 대행할 단체나 조직이 없어 일단 발송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관세 대납 자격을 획득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국제우편망 체계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늦어도 2달 안에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미국 당국이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관세 납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EMS 미국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우편 배송업체인 독일 DHL은 22일부터 상품이 포함된 미국행 소포와 우편물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로열메일을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 유럽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도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으로 보낼 경우에 15% 관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 다른 나라 제품이 포함될 경우 해당 국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 시간으로 25일 낮 12시 15분, 한국 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에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에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 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 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 룸으로 장소를 옮겨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입니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7일에 잡힌 것으로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7일 그러니까 이틀 후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어제였습니다.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틀 후인 27일 오후 1시 반으로 잡혔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의 압수수색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강제 수사가 내란 혐의 관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이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출근 및 대기를 지시하고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방첩사 요원들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계엄 당시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검찰은 어떤 파견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었는데 특검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의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부분 역시 이번 압수수색 혐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 조금 전에 잡혔다고요?
네, 앞서 내란 특검 어제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일정 조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그러니까 27일 낮 1시 반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27일 밤 아니면 28일 새벽쯤에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하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방위 수사를 이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줄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군 지휘부였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그리고 최진규 전포 11대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이른바 멋쟁 해병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인 송호종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이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도 김 씨를 소환했습니다. 오늘 3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김건희 씨 오늘 몇 번째 조사입니까? 네, 특검은 김건희 씨를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김 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4번째, 구속 전까지 포함하면 5번째입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데요. 지난 21일 진행된 3차 조사 때도 관련 내용을 따져 물었지만 100쪽이 넘는 질문지 가운데 절반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구속 이후 조사에 응하면서도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은 이제 김 씨 구속 만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특검은 우선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사 뒤에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앞서 김 씨의 구속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이에 모레쯤 김 씨를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9일쯤에는 김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우선 구속영장에 담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건진법사 게이트를 혐의로 적시해 김 씨를 1차 기소할 거로 보입니다. 이후 서희건설 측이 전달했다고 자수한 나토 순방 3종 귀금속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거로 관측됩니다.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소환됐다고요? 네, 전 씨도 김 씨처럼 오전 10시부터 특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구속 이튿날인 지난 22일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을 이유로 한 차례 미룬 상황인데요. 통일교 측에서 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과 현안 청탁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앞서 구속심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 만큼 그동안 고수해온 받기는 했지만 김 씨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김 씨와 전 씨가 동시 소환되지만 현재까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 만큼 대지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새벽 한미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쟁점 법안들 처리가 마무리된 거죠?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 회사에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덧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립니다. 이로써 이달 초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내란법으로 규정하며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반대한다면서 준비한 논거는 없습니까? 여야의 다음 전선은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정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특검팀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기로 하면서 일단은 연기됐습니다. 내일 새벽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번 순방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동행한 것을 두고 의제 조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하지만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 복원을 이뤄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의제 조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3명의 실장 모두 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 협의를 현장에서 뒤집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장관과 비서실장 등이 총동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한 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회담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돌발 변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실장들이 모두 간 걸로 보인다면서도 국내는 누가 지키는지에 걱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회담 성공을 위해서 기업들의 역할이 크고 실제 총수들이 대거 동행했는데 국내에선 기업들을 옥죄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상황도 살펴보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 봉하마을을 찾는다고요? 네, 조국 원장은 이 시각 경남 김해에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어 권양숙 여사도 예방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는 사흘 동안 광주, 전남, 전북을 잇따라 훑는 호남 투어도 이어갑니다. 조 원장이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 여당에서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혁신당의 반격이 나왔는데요.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면서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하는 게 불필요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호남의 민심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조 원장의 인간적 도리를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김문수, 장동혁 대표 후보 간 최종 승자를 가리기 위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탈락한 조경태, 안철수 후보와 친한계의 표심까지 모으겠다는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반면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 세력과 절연하고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새 당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조 원장은 내일부터 호남으로 이동해 사흘 동안 전남, 전북 지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조 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추모는 여러 번 왔는데 오늘 약간 감정적으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제 이제 부산, 양산 들렀고 오늘 대통령님께 인사드리러 왔고요. 제가 창당 선언하고 했을 때 기본 경로와 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공원에서 창당 선언했고 또 노 대통령님께 창당 보고를 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권 여사님 뵙고 점심 같이 하면서도 여러 말씀 나눌 생각입니다. 제가 상세한 얘기는 질문하시면 현안 관련해서는 질문하시면 제가 간략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계시네. 앞에. 예, 죄송합니다. 예. 동아일보 이승훈 기자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호남 가시는 거 관련해서 당에서 이제 민주당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에 향해서 과도하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이죠. 제가 그 내용은 상세히 못 봤습니다. 먼저 그 말씀드릴게요. 대략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상세히 못 봤는데 지금 제 일정, 호남 일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주의 옥주현 대주교님, 그 다음에 익산의 원불교 교정원장님 등이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게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리는 게 맞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문자 틱 날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르신들인데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게 인간으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담양입니다만은 제가 8개월 동안 안에 있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최용엽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부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 친구기도 하고 해서 광주 조선대 교수인데 묘지가 담양에 있습니다. 담양 가서 참배하고 이런 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가 지방선거 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 동선을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채널A 최정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쓰임이 있다면 몸을 던지실 것. 네, 이게 국민들의 바람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는 취지로 읽었는데요. 결국에 내년에 선거도 있지만 만약 국민들의 바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민주당과의 관계도 좀 더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 합당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이제 기자분들에게 또는 민주당 저하고 친한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잘못 던지면 답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달리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근데 박지원 의원님 제가 사적으로는 친한 분입니다. 정말로 빨리 합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년 6월 정정하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는 그 28년 총선에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저는 제가 석방 1성부터 밝혔지 않습니까?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반토막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 남은 반을 민주당, 혁신당도 다른 여러 당이 가져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르게 잡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위한 노력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은 얘기를 아직 못 해봤는데 그 과제를 즉 정치 지형을 극우 세력을 소수화 주변화시키고 정상적인 진보와 정상적인 진보 그 보수가 경쟁 협력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자라고 저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없이 합당이냐 아니냐 묻게 되면 덮어놓고 합당, 덮어놓고 또는 분리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논의를 제가 얘기했던 그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합당은 옳고 합당 아닌 건 틀렸다 말하는 것은 좀 정확한 올바른 답을 구하는 데는 정확하지 않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따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민주당의 주류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면 표가 분산돼서 민주당도 잘 안 될 거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달랐거든요. 그때 저희가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한 목표가 윤석열 탄핵하겠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시키겠다. 윤석열 탄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은 본진으로서 천천히 따라와 달라.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도층까지 챙기면서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쇄빙선으로 앞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의 그 방침을 지키면서 진행을 했죠. 근데 결과는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향후 다가올 26년, 28년 선거에서 기본 우리가 목표가 무언가.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감옥 갔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됐습니다. 그걸 새로 하자는 얘기는 의미가 없으면 향후 26년, 28년, 30년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도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예측되고 있죠. 사전에 실무선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도 또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나쁜 얘기 아니고 다 해봐야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먼저 들으셨는데,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통상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산적한 현안들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도 쉽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전 세계 정상을 다뤘던 그 협상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럭비공처럼 예측 불가능의 본인이 최고의 협상 기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말을 압축하자면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나쁜 이야기 빼고는 어떤 의제든 간에 먼저 제안하든 내가 제안하든 다 해볼 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금 이 자료화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 다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과 했던 양식들과 방식을 다 파악했다 나는. 하지만 이재명의 협상 기술을
트럼프는 모를 것이다. 라는 어떤 좀 자신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도 그랬지만 방어만 잘해도 성과가 있는 그런 협상의 어떤 테이블 아닐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앞서 비행기에서 했듯이 이런 자신감 있는 어떤 태도로 가서 트럼프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안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인데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 답변에서 그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책 거래 기술 이게 어떤 책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본인이 그동안 트럼프 일기 때 했던 부분과 최근 했던 본인이 협상이라 하지 않고 협상은 이제 협약 국가 간에 하지 않고 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본인의 협상에 가장 내세울 것들은 예측 불가능이다. 라는 말이 이 거래 기술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본인의 협상 기술을 다 담았는데 저 책에 있는 협상 기술이 다를까요? 저 바깥에 있는 트럼프의 그 협상 기술. 그게 모든 나라들의 정상들과 모든 나라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뭐 한 12시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는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내일 새벽 1시 15분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이례적인 상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건너간 점, 그리고 대통령실의 3실장 모두가 지금 방미길에 오른 점,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급한 건 우리 쪽인데 우리 쪽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첫 순방지를 건너뛰고 경유지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간다. 이런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급하게 만나볼 일이 있으니까 카운터파트인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렇게 급히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할 때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국내 현안을 챙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뭘 하러 갈까? 어쨌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만난다고는 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궁금하고, 아마도 어떤 실무 차원의 협상이 아닌 정무적 차원의 어떤 논의를 위해서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정무적인 게 뭘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서 수장님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일단 뭐 의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가지 않을까. 사실 이제 뭐 산자부 장관부터 외교부 장관부터 기업인들까지 사실 실무 협상단들은 다 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을 다할 상황이 생긴 것이고, 비서실장에 가는 것도 저도 이례적이긴 하나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첫 정상회담이고 이 단추를 잘 끼워만 그 다음 단추들이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번 외교의 첫 걸음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사실 이제 돌발 변수라는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만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각국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독일, 뭐 많은 유럽 정상들이나 다른 나라들도 변수를 던지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기술의 하나입니다. 예측 못하게 던져놓고 일단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주고 본인이 마치 많은 거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협상들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변수를 최소한 우리 쪽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서실장까지 데려다가 지금 다 왔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우리에게도 좀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냐라는 것에 뭐 하여튼 정성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해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도 특사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인 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날이 좀 겹쳐서 그런 해석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뭐 특별히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박병석 전 의장이 단장인데 지금 중국 쪽 반응을 보면은 권력설 3위를 만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게 아니고 2위 리창 총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특사단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될 상황은 아니어서 중국 특사단의 파견과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다른 해석이 더 나올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봐서는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다 알다시피 미국의 이 좀 거친 외교 행보에는 중국이 가장 이 밑바닥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게 중국 견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 협상, 각 나라 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논거라고 보는데 안보 동맹 자체도 중국이고 경제 동맹 자체도 중국 견제가 미국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아시아의 다른 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독립 주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과 뭔가 절연을 하라고 강요를 받을 때도 우리가 우리 국익의 근거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중국 간의 사이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정학적인 그리고 안보 협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일방적인 트럼프의 어떤 대중국 견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다리들을 연결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중국 쪽과 뭐 미국 쪽의 양쪽에 다리를 걸쳐 놓은 거 아니냐, 이게 협상이 불리할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 펼쳐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좀 관심인데 어떻게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서 소장님은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지. 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읽으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술은 38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면 뭐 그 책 몇십 년 전에 저술됐다 하더라도 내용은 지금과 뭐 대동소이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기대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 관련 용어도 쓰고 감사하다는 말을 과할 정도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유럽 정상들 적어도 그분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세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그 거래 기술이라는 87년 저술을 들고 나오셨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그 외에도 다른 거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처럼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영어 알아들으시고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즉각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대한 차분하게 회담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최대한 트럼프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좀 공격적인 거를 좀 막는
그런 협상 전술을 분명히 쓰려고 할 텐데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좀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이 트럼프가 뭘 들고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교부 장관 급히 가고 비서실장까지 가는 이 상황. 총력을 다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역으로 보면은 총력을 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진만 찍고 요렇게 보기에는 그 결과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선 그 한일 정상회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그런 트럼프를 만나는 그런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는 하고 보고는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정성을 다한다는 부분으로 이 협상을 뭐 유리하게 이끈다 그건 아니고 최소한의 작은 부분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협상이란 것은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로 두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든지 어떤 그 협상에 이끄는 그런 광경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임기응변도 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직되지 않게 본인의 대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역량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동맹국가의 예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를 도가 넘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단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대목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고 대한민국이 조금 미국보다는 좀 불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식의 어떤 압박적인, 그리고 조금은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인하는 것들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좀 일단 그런 한 장면, 두 장면 정도가 저는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시간, 13시간 후에 펼쳐질 장면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정치로 좀 돌아와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뭐 이렇게 검토할 계획도 좀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 법이 가진 이제 위헌성을 지적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그 누가 사용자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너무 넓혀놔서 사용자 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고, 쟁의 행위의 대상에 대해서도 너무 불분명하게 넓혀놔서 예를 들어서 원청과 하청 간의 그 직접적 관계 외에 그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까지 원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부분에 더해서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노조에서 폭넓게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노동 차원의 문제로만 이 법을 한정한다면 계속 논의하고 뭔가 이 법에 대해서 뭐 한번 시행해보고 좀 뭐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경제 전반과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숫자까지 딱 콕 집어서 공약을 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어요. 그럼 지금 한 3,20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이 순간 통과시켜서 과연 5천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거냐. 전혀 반대 움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노동관계법이 경제 상황과 연결될 때 막을 수 있는 논리는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권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외국 기업들도 이제 뭐 철수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거라는 의사를 시사한 바를 내세워서 노란봉투법, 뭐 플레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요.
사실 일부분 그런 기업들의 의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는요. 이거는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향상을 위한 노동상권, 그러니까 헌법 33조에 규정한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법을 이제는 제대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노조법이라고 해야 할게요. 노란봉투법 말고요. 예. 이 노조법은요. 사실상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발의가 돼서 11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반대, 그리고 말씀한 대로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을 각 정부가 주저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걸 했는데 사실 노동자의 노동상권은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조라는 것들, 노동자, 근로자라는 것들이 뭉치고 그리고 그 기업과 협상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쟁의하고 쟁의도 권한으로 놀았단 말이에요. 다만 그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는 쟁의와 법률의 행위 내에서 하지 않는 협약은 법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지금 현재의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물론 기업들은 우려하는 게 있겠으나 사실 이거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근로자를 보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명의 만족을 위해서 10명의 억울함을 용인하는 것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걸 희생을 강요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시행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그 반대하는 분들, 그 기업 측들 해서 그 안에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걸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게 이건 반대로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개월간 어떤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겠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 전 대표라고 계속 명칭을 불렀었는데 조국 원장으로 좀 부르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부산과 양산 그리고 오늘은 봉하마을로 향하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사면 후에 자신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이런 말을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면 이후에 정치적 행보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당 인도 아니었고 당을 비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런데 제가 전 당 대표로서 또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그동안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혜 중에 제일 센 특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센 특혜를 받았으면은 그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앞으로는 자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된장찌개 사건은 결국 조국 전 대표의 이 SNS하고 이런 스타일 자체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고 또 최근에 2030 타박하는 것은 도대체 교정 교화가 된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일단 조국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자숙해야 하는 시간 아니냐,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례적으로 형기를 3분의 1 정도밖에 거치지 않은 가운데 사면 복권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적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마치 일단 이 사면 복권 자체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수용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그 시발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주장을 했었던 민주당 분들조차 뭐 개선 장군이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어요. 조국 원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광을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하실 텐데 국민 전체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선거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치활동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이상 전체 국민을 보고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지 본인이 지금 뭐 때문에 수용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할 수밖에 없었고
사면복권이 왜 됐느냐를 국민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활동은 뭐 발언의 뭐 수위나 내용을 떠나서 활동 자체로도 국민 대부분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끼실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또 문 전 대통령이 환갑잔치를 열어줬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들렸고요. 오늘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조국 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런 행보들이 인간으로서의 도리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들이다라고 지금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일각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호남 방문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박지원 의원도 합당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도리를 하기 위한 행보다 그거 이해합니다. 틀린 네. 말은 아니죠.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인사드릴 사람이 많겠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국 원장이 비판을 받는 대목은 두 가지 측면이죠. 조국 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과도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가족이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었다. 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예. 또 한 축은 사실 이 수감 생활을 했던 재판 과정의 판결문에 실렸던 입시 비리에 대한 혐의 이거는 특정이 지어졌고 이거는 털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대수롭지 않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 사과와 사죄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느냐. 예.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고초를 겪고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그것만 부각시켜서 사면복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맞느냐? 아니거든요. 본인이 또 사면복권에 대해서 자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젊은 층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이 입시비리에 대한 특혜, 이런 어떤 공정성의 박탈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됐으면 좀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줘버리는 꼴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국 원장이 큰 정치를 하실 분이면 저는 정치인들은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이 정치인 중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주관화에 빠져서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좀 나은 정치인은 객관화가 좀 되는데 주변 사람만 듣는 사람을 또 이제 그런 약간의 객관화가 된 정치. 예. 거기도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죠.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되려면 가장 큰 객관화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좀 객관화해서 좀 보면 지금 조국 원장이 왜 비난을 받는지를 알 것인데 예. 여전히 비판은 달게 듣고 자기 할 길 가겠다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예.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된다.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네, 저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의 본심이 무엇인지도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논란이 됐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 SNS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방문을 했다가 자, 이 사진이죠. 금관 뒤에 있었는데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잠시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제 삭제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잠시간의 뭐랄까요? 장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에서 너무 가벼운 처사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은 재미로 조금 재밌자고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대표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재미라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생길 수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사진을 기분 좋게 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싶어도 권력이라는 걸 좀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머리에 경관 씌워놓으면 이거는 재미보다는 조금은
조금 안 좋은 예.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예. 내리셨더라고요. 네.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자기 객관화 말씀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죠. 저 사진이 찍힐 수는 있는데 저거를 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 앞으로는 좀 자기 객관화 잘 하셔서 정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국민의힘 새 대표가 탄생을 합니다. 결선을 통해서 어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저희 YTN에 출연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공천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전한길 일타 강사 이 두 분이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의 대표까지도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당에 연고도 많고 또 관계도 많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탄핵 국면에서처럼 계속해서 우리 당의 분열을 야기하거나 그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당론을 어겨서 우리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분들이든 어떤 개든 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저는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자, 지금 그 마지막 결선에서의 캐스팅 보트가 친한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힘을 실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윤 대변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예.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요청이 있었다는 건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와 결선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냐. 그래서 표가 된다면 그 누구도 않겠다. 저는 의아한 게요.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선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닌데 손을 내민다는 거는 표를 의식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말해서 그러지만 너무 이렇게 섞어놨어요. 전한길도 포용하고 한동훈도 포용하고 이런 김문수 후보의 주장.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는 생각이라서 별로 그렇게 말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정도만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 쪽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뭘 얻고 뭐 그런 계산을 한 끝에 어제 그저께 메시지를 낸 건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 해석을, 최악은 장동혁 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최악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스로가 본인이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는 상황을 상정을 했을 때 그럼 얻을 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당이 온전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장동혁 후보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 당에서 나가야 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글쎄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하고 맞서서 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짧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 창당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랑 합친다든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겠는데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뭐 결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당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의 개인적인 소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또 중부 내륙에도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전망 또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아침에 서울에는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지금은 다소 약해진 모습이죠? 네, 출근길 수도권에는 서해상의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구름의 규모가 작고 이동 속도가 빨라 강한 비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구름대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곳곳에서 작은 비구름이 스쳐 지나면서 강한 비가 내렸다가 그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던데 오늘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도 있다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중부지방이 걸쳐 있어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재 바레만 부근에 있는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걸로 보여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으로 체계적인 비구름대가 유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와 경기 김포, 연천, 파주, 인천, 강화군에는 각각 오후와 밤 시간대 발효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도 많게는 80mm의 비를 예보했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필요하다면 언제든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의원과 관련해 고발 7건이 들어와 피고발인을 포함해 총 29명의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담 수사팀에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본 변호사 명의로 된 테러 협박 팩스가 또 발송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팩스에는 서울시청과 시내 초등학교 등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일본어와 영어 등으로 적혀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협박이 허위일 가능성이 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았다며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일본 등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23년부터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의 허위 협박이 이메일로 19건, 팩스로 29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만 7건의 허위 협박이 발생해 공권력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테러 협박 사건 수사를 위해 일본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일본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을 통해서도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서 열린 농구대회에서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스포츠맨십이 사라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25 원주 치학배 전국 농구대회. 클럽부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2쿼터 경기 중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상대 선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피해 선수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해 선수는 해당 쿼터에 빠졌지만 3쿼터에 다시 투입됐고 팀은 승리했습니다. 원주시 농구협회는 가해 선수를 원주시 농구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심판 쪽에서 사실 이건 알아서 좀 잘라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대놓고 주먹질하진 않거든요. 비슷한 폭행은 지난 12일에도 있었습니다. 2025 한국 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등부 준결승전 경기.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한 선수가 상대 선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피해 선수는 안면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중고등부연맹은 가해 선수에게 3년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가해 선수가 속한 팀의 코치에게는 선수관리 소홀을 이유로 2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상대 팀으로 만나는 학생 선수들 교육차원에 대한 부분들 다뤄진 겁니다. 경각심을 좀 심어줄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뤄진 비신사적 행동. 상대 선수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농구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에 협상 방식이 다 쓰여 있다며 애둘러 준비 상황을 전했는데 산적한 쟁점 현안을 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묻는 말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 역시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그의 책을 읽고 회담 전략을 고민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경제 등 여러 분야의 협력 의지를 다진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받는 동병상련의 처지인 만큼 함께 대응 전략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 외에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내밀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안보 청구서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예측되고 있죠. 미국 측이 바라는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견제를 의식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은 우리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우리 측은 일정 수준의 국방비 인상은 수용하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과 반도체 등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어떻게 한미 간 협력을 끌어낼지도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최소한 실망을 드리진 않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도 그리 무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의 실제 성적표는 어떨지 이곳 백악관에서 공개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동맹 현대화 등 여러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막바지 변수와 전망,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한미 첫 정상회담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열리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이런 토대가 되는 것.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피습 그 경험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브레이크 더 아이스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로가 정상이 리더로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케미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제죠. 뭐 방금 뭐 방송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다뤄질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한다음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이 부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3대 목표라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제 미국으로 같이 가면서 대통령실의 3실장이 총 출동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통상의 경우에는 비서실장께서는 국내에 남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시고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실의 3실장께서 모두 방문하신 이유는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외교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평가받는 이러한 계기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최고 참모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미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만나가지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한다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3실장에서 가시는 이유가 방미하시는 이유가 총력전이지만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공동성명 문을 조율하는 데 있어가지고 양국 간의 이견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동맹국들 간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성명문이 큰 무리 없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경제 통상이나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문을 조율하기 위해서 주무장관들뿐만 아니라 3실장님들 모두 가셔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양국이 치열하게 동맹 현대화 부분이라든지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얼마만큼 공동성명에 실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하나의 워딩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막판까지 양국의 어떤 치열한 눈치싸움 그리고 어떤 힘겨루기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미국에 방문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통상 강훈식 비서실장이시니까 치프 오브 스텝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카운터파트는 백악관의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이 수지 와이스라는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계열의 어떤 그런 보좌관, 비서관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치 컨설턴트를 통해서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트럼프 캠프 쪽이 2010년에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상당히 힘을 실어준 핵심 참모거든요. 예.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굉장히 잘 조율을 하고 메시지 나가는 그다음에 백악관 내 불협화음을 조율한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잘 웃지 않으시고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얼음 공주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셔서 카운터파트를 만나신다면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을 만나셔야 될 텐데 예.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이번 주요 의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제 최후까지 총력을 펼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는 만큼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어떤 과외를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일 간에 훈풍이 불고 있어서 굉장히 흐뭇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경험담을 소개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담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시바 총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그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보면 뭐 바로 뭐 면전에서 뭐 면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강한 악수를 하면서 제압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들도 좀 있었을까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그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아시아 동맹들을 만났을 때는 프랑스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악수하면 힘겨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어떤 리더들께서 아무래도 우리가 격식을 많이 채고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대하고 있는 정상의 특성이 어떤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불리는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보면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약소국이고 뭔가 주고받을 카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서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항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주고받을 카드가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피스 경험이라든지 역경을 갖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 축하한다 뭐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뭔가 브리핑을 하거나 시간을 가질 때 이건 자기 쇼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제안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거기에 정색을 한다든가 받아치는 모습을 나오면 감정적으로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보면 뭐 독일 총리라든지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잘 맞춰주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이 뭐 구력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손님으로 가가지고 주인을 상대하는 거니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게 상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면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협상이 보기 좋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련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 이제 외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의제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투자를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약속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이번에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숫자를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문에 들어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투자 내용이라든지 협력 방안들이 이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좀 큰 틀에서만 항의를 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걸로 넘어가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천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고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이고 투자 시기와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를
보여주면서 어떤 구체화하고 명문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만약에 직접 투자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명문화돼 버리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2천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분야만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만 만들고 넘어가는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같이 이제 순방길에 오른 재계 총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깜짝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해 가시는 기업 총수들께서 좀 고생을 좀 하시는 그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의 어떤 이번에 동해 가시는 총수들이 다 한미 간의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원전,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의 어떤 그 기업 총수들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천억 달러 규모 내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부분들을 갖다가 이번에 깜짝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국내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동해 가시는 기업 총수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그 관세 협상 발표 때 왜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 좀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이 혹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예. 동맹 현대와 한국이 방위비나 국방비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기를 얼마만큼 살 것이냐,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투자를 살 것이니까 구매를 할 것이냐, 그리고 2천억 달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수치라든지 홍보하기에 좀 애매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시장 개방 부분은 이미 EU나 일본을 통해서 많은 부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소고기라든지 쌀 시장이 일본이나 EU가 가진 것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많은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아무래도 쌀 시장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쪽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뭔가 좀 조정해 보려는 시도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행일 텐데 지난달 관세 협상에서는 이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떤 협상의 키로 작용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스가가 협상 발판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조선하고 원전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미 투자의 어떤 선봉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치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1,500억 달러가 어떤 운용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성명문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의 조선업이 황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갖다가 이제 포괄하고 부활시키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유지보수 정비라든지 어떤 그러한 설비라든지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1,500달러가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된다면 어떤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큰 선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원전 협력도 최근에 이제 의제로 급부상했는데 이 원전 협력 쪽이 제2의 마스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가고 싶어하고 어떤 생태계를 복원하고 싶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상당한 양의 전력 소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화석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굴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원전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1979년에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제대로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프랑스인데 아무래도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그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한 10기 정도의 어떤 원전을 건설할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주를 한다면 파트너십으로 수주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에게 경제 이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더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비 증액과 더불어서 동맹 현대화도 굉장히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국 감축 그리고 역할 재조정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인데요. 규모 부분은 그 논의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이 역할 조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주한미군을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다도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공동 성명문에 어떤 대만 해협에서 한미 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그 언어를 그 실기를 그 명문하기를 미국 측이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양국이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반도 방위를 등한시하고 이제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 대신에 미래형 전략화.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중점적 역할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그 영내의 그 안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까지도 또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한미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포괄하는 단어로서 보다 긍정적으로 미래형 전략화 이런 얘기를 꺼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 공동성명문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잖아요. 이번에도 혹시나 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돌발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큰 틀에서 방향성에서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고 어떤 그 세세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제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종 이제 그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1,000억 달러를 올려가지고 이제 5,500억까지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떤 관세 협상을 했을 때 3,500억 달러까지 증액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유력한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예측 불가한 부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그 우리 정상을 당혹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좀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중부와 호남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강한 비가 쏟아졌던 서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약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에 내렸던 비로 인해서 평소보다 이곳 청계천 물살이 크게 불어난 데다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계천 산책로 출입의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북부 곳곳과 호남 곳곳에만 약하게 산발적인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현재 바레만 부근에서 북한 쪽으로 이동한 강한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 본격적으로 그 밖의 중부와 호남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중부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영남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습도를 끌어올려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광주 34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주 후반 다시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